네, 안녕하세요. 남무경영 아카데미에서 회계사 경제학 그리고 서울법학원, 박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 강의하고 있는 손뼉이 회계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23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수업 시간에 올려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거 문제는 한번 꼭 풀어보세요. 구글 검색해보시면은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치면 되니까 그거 받아서 한번 꼭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꼭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맞춰서 실전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강의를 듣기 전에 시험지를 출력하셔서 뭐 시간을 1시간이든 50분이든 이제 본인이 생각한 시간에 맞게끔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모든 공부는 어쨌거나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학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지 뭐 강의만 들어갖고 이제 뭐 학습이 완전하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문제마다 난이도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난이도 이제 상중하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난이도 상으로 난이도 하로 표시된 문제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자주 나오고 별로 어려운 주제도 아니고 이제 누구나 다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난이도 하로 좀 분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중은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 도전해 볼 수 있는 문제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난이도 상은 시험 시간에 뭐 손댈 수 없거나 혹은 이제 범위가 가끔씩 문제가 하나둘씩 이제 우리의 범위나 난이도를 벗어나는, 혹은 이제 뭐 저 구석에 있는 뭐 아무도 못 들어본 이론이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손댈 수가 없겠죠. 그런데 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시험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난이도 상 문제들은 뭐 굳이 공부를 안 하셔도 상관없는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봤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난이도 하인 문제들을, 그러니까 이제 고득점을 하는 방법이 물론 이제 모든 걸 다 맞추는 방법이 고득점이긴 한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난이도 하인 문제들을 잘 추려내서 시험 시간에 얼마나 시간을 세이브해서 잘 할 수 있냐라는 걸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아마 요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조금씩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좀 갑자기 밝아졌죠. 제가 옆에 창문이 있는데 오늘 좀 구름이 껴서 그런지 구름이 지나갈 때마다 해가 들었다 숨었다 해갖고 또 어두워졌네요. 하여튼 이렇게 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할 건데 그거는 그냥 뭐 창문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창문에 오늘 밖에 날씨가 구름이 좀 많이 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은 이제 문제를 10문제 단위로 좀 끊어서 촬영하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강의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유튜브 밑에 영상 밑에 제 카페 주소를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유튜브 영상에는 댓글을 좀 이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이제 관리하는 채널이 많아지면 힘들어갖고 영상만 올릴 테니까 이제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제 카페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또 문제 공부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 있으면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 41번부터 볼게요. 자, XJ 시장의 수요 곡선과 시장의 공급 곡선이 Q는 100 빼기 2P, Q는 20이다. 정부가 XJ 한 단위당 10의 세금을 공급자에게 부과한 이후 XJ의 시장 가격은 했으니까 하나씩 풀어봅시다. 그럼 수요 곡선은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수요 곡선은 Q는 100 빼기 2P, 그 다음에 요거 P로 정리를 하면은요 100 빼기 Q, 그 다음에 P는 50 빼기 0.5Q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이제 수량에 상관없이 그냥 20개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뭐 가장 확실하겠죠. 실수 없이 푸실 수 있을 거고요. P, Q 평면에서 수요 곡선은 절편값이 50이 되고요. 기울기가 2분의 1인, 그래서 가로축 절편이 100인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수량 20이기 때문에 Q는 20. 수량 20에서 수직선이 되는 게 공급 곡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시장에서 균형 가격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해 보시면 여기다가 20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20 넣으면은 10 빼주면 50이니까 적정 가격은 40이 될 거다라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지 보면은 공급자에게 부과하죠. 공급자에게 부과를 하면은 공급 곡선이 위아래 중에 어디로 움직이죠?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움직이죠.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그 보조금을 주면은 공급 곡선이 하방으로 이동하는 거. 그거는 뭐 그 정도는 다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럼 여기에서 공급 곡선을 위로 10만큼 이동시켜야 되는데 어차피 공급 곡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요거 위아래로 이동시켜도 균형 지점에는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은 XJ 요 재화의 시장 가격은 여전히 40이 될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40의 돈을 주기는 주는데 공급자가 40을 전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죠. 세금을 정부에게 내고 결국은 얼마를 가져간다? 결국은 30을 가져간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조세의 전가가 발생을 하죠. 조세를 누구한테 부과하든지 간에 소비자와 공급자가 나눠서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여기서는 공급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모두 부담하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42번 볼게요.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양이면 두 재화는 보완제 관계이다 라고 했는데 교차 탄력성이 양인 경우 한번 생각해보면 되죠. 교차 탄력성이 양이다 라는 거는 Y제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Y제의 수량은 감소하겠죠. 일반적인 수요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양수니까 Y제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X제의 수량 변동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Y제의 소비를 줄이고 X제의 소비를 늘렸으니까 두 재화는 무슨 관계다? 요거는 대체 관계죠. 그래서 보완 관계가 아니라 대체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큰 상품은 정상제라고 부르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는 열등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라고 부르고 정상제 중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우리가 그걸 필수제라고 부르고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큰 재화를 우리는 사치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 0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면 수요 곡선의 모든 점에서 가격 탄력성은 0이다 라고 했는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더 비탄력적이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가팔라질수록 비탄력적이 되고 완만할수록 탄력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수직이 돼버리면은 수요 곡선이 수직이 되면은 가격 탄력성이 0이 되죠. 그래서 PQ 평면에서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냐라는 거의 정도인데 가격이 아무리 변해도 소비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가격 탄력성이 0이고 반면에 수평이 되면은 요거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인 경우로 보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0이 아니라 무한대다라고 봐야 되고요. 4번 공급 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언제나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하는 직선의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은 언제나 1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요 지점에서 가격 탄력성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했던 게 내려서 분모는 원점 그 다음에 분자는 절편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원점에서 출발하는 우상향의 공급 곡선의 그 가격 탄력성은 분모와 분자가 원점이 곧 절편값이 되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가 같으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고 4번 보시면은 공급 곡선의 가격축 절편이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이번에는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절편값이 양이란 얘기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여기에서 가격 탄력성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내려서 분모는 원점 그 다음에 분자는 절편까지인데 이 경우에는 분자가 항상 더 크죠. 여기가 분자 했을 때 분모가 분자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1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로축을 통과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그럼 이때 내려서 분모는 원점, 분자는 절편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분모가 항상 더 크기 때문에 이때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정리해 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탄력성에서 주로 나오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3번 볼게요. 시장 수요 함수와 시장 공급 함수가 각각 Q는 36 빼기 4P, 공급 곡선은 Q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P일 때 시장 균형에서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는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그래프 그려서 계산만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수요 곡선은 Q는 36 빼기 4P인데 요거 P에 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4P는 36 빼기 Q 그 다음에 P는 9 빼기 4분의 1 Q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Q는 마이너스 4 더하기 4P. 요것도 4P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Q 더하기 4 될 거고요. P는 4분의 1 Q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PQ 평면에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Q, P 평면에서 수요 곡선은 절편값이 9고요. 기울기가 4분의 1인 수요 곡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은 절편값이 1이죠. 절편값이 1인 기울기가 4분의 1인 공급 곡선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면은 요 지점에서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리랑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9 빼기 4분의 1 Q는 9 빼기 4분의 1 Q는 4분의 1 Q 더하기 1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4분의 1 넘어가니까 2분의 1 Q는 8, Q는 얼마? Q는 16 이렇게 될 거고, 이때 균형 가격은 아무 데나 넣으면 되죠. 16에다가 4분의 1 곱하면은 4가 될 거고 5 되겠네요. 그래서 균형 가격은 5, 거래량은 16 이렇게 됐으니까 이때 소비자 잉여는 얼마만큼이에요? 소비자 잉여는 시장에서 지불한 가격과 최대 지불의사 가격, 최대 지불의사 가격은 수요 곡선의 높이죠. 그래서 요 삼각형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공급 곡선 사이의 면적 요만큼이 생산자 잉여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이죠. 삼각형인데 높이가 4고 밑변이 16인 이렇게 그래서 나누면 8 되니까 8, 4, 32.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32가 될 거고, 생산자 잉여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인데 높이가 4고 밑변이 16인 삼각형이니까 똑같이 32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두 재와 X, Y를 소비하는 값의 효용함수가 U는 X의 Y제곱이고 X제의 가격은 1, Y제의 가격은 2, 소득은 90이다. 효용함수 소득이 각각 U는 루트 XY, 그 다음에 소득이 100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값의 효용이 극대화되는 X제와 Y제의 구매량의 변화로 옳은 것은,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변화 이전 그리고 변화 이후에 소비량을 각각 구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두 개 다 좀 정석적인 방법도 있고 빠른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두 개 좀 달리 풀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푸실 때는 뭐 어떤 식으로 푸셔도 상관없고, 자 일단은 뭐 변경 전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변경 이전, 변화 이전, 변화 전 상황을 보면은 효용함수가 x는 y제곱이고, 그 다음에 x제의 가격은 1, y제의 가격은 2, 그 다음에 소득은 90이죠.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그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비자 균형은 어떻게 되냐면은 한계 대체율 MRS XY, 요거는 한계 효용 비율로 나타낼 수 있죠. 요 y제로 바뀌었다. 죄송합니다. y제로 나타낸 x제의 한계 대체율, 내 마음속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랑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 PY, PX, 시장 가격으로 나타낸 두 재화의 상대 가격, 이 교환 비율이 일치하도록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소비점을 찾을 수 있고, 이 최적 소비점을 어디에다가 가져가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예산선에다가 가져가기로 했었죠. 요거를 예산선에다가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니까 요거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한계 효용 X는 Y제곱, 그 다음에 한계 효용 Y는 또 어두워졌네. 한계 효용 Y는 요거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2XY가 되겠죠. 그러면은 MRS XY는 어떻게 돼요? 2XY분의 Y제곱, 요거는 Y 약분하면요 2XY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가격 비율은 어떻게 돼요? PX, PY는 아까 2분의 1이었었죠. 그럼 최적 소비 조건은 2XY와 2분의 1이 같아질 거다라는 거고, 요거 정리하면은 2y는 2x니까 y는 x. 요게 이제 최적 소비 조건이 됐고, 그 다음에 최적 소비 조건을 어디에다가 가지면 된다? 예산선에다 가져가면 되죠. 예산선은 m은 pxx 더하기 py, y가 될 거고, 이때 소득은 90이고요. x제의 가격은 1이니까 x로 쓸 수 있고, y제의 가격은 2니까 2y로 써주면 되죠. 여기다가 요 조건을, 우리가 구한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90은 이렇게 쓰면 되죠. 3x 쓸 수 있죠. y 대신에 x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x는 30이 되겠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y제 수량도 같다라고 했으니까 x제와 y제 모두 30개씩 쓰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적인 성질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변화 전을 볼게요. 변화 후를 볼게요.
변화 전이나 후나 이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푸실 때는 이제 아무거나 적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가 공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고, 혹시나 또 이제 왜 다르게 하냐라고 물어보실까봐. 효용함수는 x의 2분의 1승, y의 2분의 1승 맞죠? 그 다음에 xj, yj 가격은 변했다란 말 없으니까 여전히 xj의 가격은 1, yj의 가격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얼마가 돼요? 소득이 100으로 변했죠.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MRS XY 그 한계 대체율 구해서 예산선과 접하도록 구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XJ와 YJ에 지출하는 금액 비중이 각 XJ와 YJ의 승수 비율로 나눠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소득 100이 있는데 요거를 XJ에 얼마를 지출한다? 2분의 1 대 2분의 1 이렇게 지출하게 되면 결국은 1대 1씩 지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J에다가 얼마를 지출한다? XJ에다가 1대 1로 나누니까 50이 될 거고요. YJ에다가도 마찬가지로 50만큼 지출이 되겠죠. 그럼 요게 이제 XJ에 지출하는 금액이 50이란 얘기고 YJ에 지출하는 금액이 50. 그래서 요 승수 비율로 1대 1로 지출하겠죠. 2분의 1 대 2분의 1은 1대 1이니까. 만약에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요 변화 전에는 XJ와 YJ에 1대 2의 비율로 각각 지출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럼 이때 어차피 XJ의 가격은 1원이고요. YJ의 가격은 2원이니까 XJ 소비량은 얼마? XJ 소비량은 50이 될 거고 YJ 소비량은 2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XJ 같은 경우는 원래 몇 개였었죠? XJ 같은 경우는 원래 30개였었죠. XY 원래 30개씩 쓰다가 가격이 아니라 그 예산 변화 이후에 50, 25개씩 쓰니까 XJ 같은 경우는 20개 더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YJ 같은 경우는 5개 감소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 전이나 변화 후나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성질을 이용하셔서 빨리 푸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계 대체율과 예산선 얘네 기울기 접하도록 구해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볼게요. 소비자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했는데, 자, 기억, 무차별 곡선은 효용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같은 만족을 주는 점들을 연결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무차별 곡선 이론은 서수적 효용 가정을 사용하죠. 무차별 곡선 이론 이전에 있었던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기수적 효용을 가정합니다. 기수적 효용이라고 하는 거는 효용을 숫자로 기록할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이 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무차별 곡선 이론에 와서는 서수적 효용의 가정, 그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하면은 효용의 그 크기 순서만 파악할 수 있지, 어떤 게 더 좋고 나쁘지 그 순서만 파악할 수 있지, 어떤 숫자로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효용을 계산하는 건 좀 비현실적이라고 봤었죠.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가정, 서수적 효용 하에서 이론을 전개하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무차별 곡선은 XJ, YJ 평면에서 우하향하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이런 형태를 가정하는데, 이때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은 XJ도 일반적인 재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굿즈라고 하죠. 굿즈. 그래서 XJ도 소비를 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고 YJ도 소비를 할수록 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라고 하면 XJ와 YJ 소비량이 모두 늘어나면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효용이 증가한다라고 보죠. 반면에 요거 일반적인 상황이고, 반면에 만약에 XJ가 비재화라고 볼게요. 소비하면 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배즈라고 봅시다. 그 다음에 YJ는 일반적인 굿즈고, 그러면은 YJ는 소비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XJ는 소비를 안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럼 효용 증가 방향에 따르면 무차별 곡선이 어느 방향으로 갈수록? 무차별 곡선이 좌상방으로 갈수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무차별 곡선도 어떤 모양으로 된다? 요런 모양으로 될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그려봤던 거니까, 그럼 요런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굿즈인지 배즈인지 일반 재화인지 비재화인지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열등제이면서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매우 클 경우 그 재화는 기펜제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써볼까요? 우리가 가격 효과 분석을 했었는데, 이때 XJ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가격 효과만 관찰이 된다라고 했었죠. XJ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X의 소비량이 변하는 그 관계만 나타내는데, 그거를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눠서 요거를 최종적인 가격 효과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고, 이때 정상제, 열등제,
그다음에 기펜제, 열등제의 하위 분류인 기펜제까지 한번 보면은 대체 효과는 모든 재화가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소비량이 변하기 때문에 X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X제 소비량을 늘릴 거란 얘기고, 가격이 변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X제 대비 비싼 재화가 된 Y제의 소비량은 줄일 거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적인 소득은 증가하는 걸로 보죠. 소득 효과가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할 거고, 이때 정상제라고 하면은 X제 소비량 늘어나겠죠. 열등제라고 하면 X의 소비량 감소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펜제라고 하면 열등제기는 한데 소득 감소 효과가 더 큰 재화를 말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럼 최종적인 가격 효과를 분석을 해보면은 정상제는 대체 효과에서 소비량 증가, 소득 효과에서 소비량 증가서 최종적인 소비량 증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등제는 증가 감소인데,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열등제라 할지라도 가격이 떨어져도 소비량은 늘어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펜제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보기에서처럼 소득 효과가 반대 방향으로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소비량이 떨어지는, 그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더 큰, 그래서 일반적인 수혜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재화다라고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행 효과, 밴드웨건 이펙트가 존재하면 독자적으로 결정한 개별 수요의 수평적 합은 시장 수요다라고 했는데, 이제 유행 효과라는 거 이제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몰라도 나머지 보기 하면은 답을 구할 수는 있죠. 근데 유행 효과는 뭐냐면은 얘가 사면은 너도 나도 사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우리가 시장 수요는 개별 소비자의 수요, 개별 소비자의 수요의 합을 시장 전체 수요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제 식을 정리할 때는 Q로 정리해서 더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더할 때는 가로로 수평으로 더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때의 원리는 뭐였었냐면은 시장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당 가격 수준에서 너 몇 개 소비할까, 너 몇 개 소비할까라는 소비량을 더하는 개념으로 봤었죠. 그런데 밴드웨건 이펙트가 발생하면은, 유행 효과가 발생하면은 사실은 가격이 뭐 10원이라고 했을 때 A 소비자는 뭐 10개, 그 다음에 B 소비자는 15개, C 소비자는 5개 소비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회라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시장 전체 수요는 요거를 다 더한 30이 시장 전체 수요가 되겠죠. 이게 일반적인 상황일 건데, 밴드웨건 이펙트가 작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30보다 너도 나도 유행이니까 소비량이 그냥 부안해동한다고 늘어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수평 합보다 시장 전체 합은 예를 들면 3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니까 원래 소비하려고 했던 것보다 너도 나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더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시장 전체 개별 수요의 수평 합보다 시장 수요가 더 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리을은 두 개가 같다고 했으니까 이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6번 볼게요. 생산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한계 기술 대체율은 등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번, 등량곡선이 직선일 경우 대체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등량곡선이 직선이라는 거는 선형 생산함수를 말하고, 선형 생산함수는 두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 완전 대체 관계에 있는 거죠. 완전 대체 관계에 있을 때는 대체 탄력성은 무한대의 값을 갖죠. 우리가 그래서 생산함수별로 대체 탄력성을 생각해보면 코프 더글라스 생산함수는 1, 그 다음에 레온티에프 생산함수는 0, 그 다음에 선형 생산함수 직선인 경우 이때는 무한대가 된다라고 했던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끔 질문하신 분들이 대체 탄력성이랑 우리가 소비자 이론의 효용함수에서 봤던 교차 탄력성이랑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코프 더글라스 효용함수는 효용함수일 때는 두 재화가 교차 탄력성이 0인 독립제라고 했는데 왜 대체 탄력성은 0이냐 1이냐, 이거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가 효용함수에서 봤던 교차 탄력성은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Y제의 가격이 변할 때 요게 어떻게 변하냐, X제의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의 내용이고, 생산함수에서 보는 대체 탄력성은 두 재화의 노동과 자본의 상대 가격이 변할 때, 그렇죠? 두 생산 요소의 상대 가격이 변할 때 노동과 자본의 투입율이 얼마나 변하냐, 자본 집약도가 얼마나 변하냐의 정도이기 때문에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건 절대적인 가격에 따라서 소비량 변화를 보는 거고, 요거는 상대적인 가격 변화에 따라서 대체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공부하실 때 기본적인 효용함수별로 대체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요것만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체크해서 가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차 동차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이 아니라 규모 수익 불변은 CRS 이제 Constant Return to Scale은 1차 동차죠. 1차 동차인데 영차 동차는 규모 수익 불변이 아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보기는 3번 고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 등량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는 것은 한계 기술 대체율이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등량 곡선이든 무차별 곡선이 됐든 이게 LK 되면은 등량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계 대체율이 노동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한계 대체율이 점차 완만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가팔랐다가 노동을 좀 더 투입하면 완만해지고 노동을 투입할수록 더 완만하게 되죠. 그래서 한계 대체율이 체감한다라는 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규모의 수익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랑 규모에 대한 수익 죄송합니다. 규모에 대한 그 규모의 경제로 착각했는데 규모의 수익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 맞죠. 왜냐면은 규모에 대한 수익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규모가 늘어났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변하니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2배를 늘렸을 때 생산량이 얼마가 늘어나니라는 관계를 보는 건데,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도 2배를 늘린다는 거는 자본도 내가 가변적으로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본도 가변적으로 말이 꼬였습니다. 자본도 가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장기라고 하기 때문에 규모의 수익 개념은 장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면은 맞는 보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번 볼게요. 독점 기업 A가 직면한 수요 곡선의 Q는 100 빼기 2P고 총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 기업 A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이윤은 했으니까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이것도 독점 기업의 단기 균형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수요 곡선이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이제 우리가 독점 기업의 그 균형 구하는 이제 스텝이 있었죠.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래서 1번 일단 보면은 수요 곡선을 정리를 해보면은 Q는 100 빼기 2P, 그 다음에 2P는 100 빼기 Q, 그럼 P는 50 빼기 0.5Q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뭐를 구할 수 있어요? 한계 수입을 구할 수 있죠. 이윤극대화 지점은 MRMC 지점이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이윤극대화 지점은 MRMC니까 MR 요거는 세로축 절편은 같고 기울기가 2배인 0.5의 2배니 0.5의 2배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MR 구하는 거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이 뭐였어요? MR, MC 지점에서 뭐를 먼저 결정한다?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먼저 결정하는 거였었죠. 자, 그러면은 비용 함수가 Q 제곱 더하기 20Q니까 한계 비용은 얼마가 돼요? 한계 비용은 20 얼마였어? Q 제곱이니까 미분하면은 2Q 더하기 20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MR 50 빼기 Q, MC 2Q 더하기 20. 그러면은 요거 보시면은 3Q는 30 되겠죠. 그러면은 Q는 1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뭐였어요? 그러면은 독점 시장이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구하면은 시장에서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가격은 수요 곡선상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0 넣으시면은 수요 곡선에다가 10 넣으시면은 어떻게 되죠? 10 넣으면은 5 빼니까 가격은 45. 그래서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뭐 이제 굳이 그래프로 안 그리셔도 되기는 해요. 여기서는 그냥 가격이 생산량이랑 이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쭉 계산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래프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그래프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거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꼭 대비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수요곡선에 대해야 돼요. 수요곡선이 절편은 50이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가로축 절편이 100인 수요곡선이 될 거고, 수요곡선과 세로축 절편은 같고 기울기가 2배인 그럼 한계 수익 곡선은 50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계 비용 곡선 어떻게 돼요? 한계 비용 곡선은 2Q 더하기 20이니까 절편 값이 20이고 기울기가 2인 한계 비용이 되겠네요. 이때 MRMC가 만나는 지점에서 뭐를 먼저 결정한다? 독점 기업은 생산량을 먼저 결정하죠. 생산량이 10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격이 수요곡선상에서 결정되니까 가격은 45가 될 거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균형 구하는 문제고, 그래서 가격이 10인 거 일단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윤 구하라 그러면 이윤 구해보면 되죠. 총 수입은 얼마예요? 이윤이라는 거는 이윤은 총 수입 토탈 레베뉴에서 토탈 코스트를 뺀 거고, 총 수입은 P 곱하기 Q, 그렇죠? 그 다음에
비용은 여기에 Q제곱 더하기 20Q라고 줬으니까 요것만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격은 45고요. 수량은 10이라고 했으니까 총 수입은 450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10 넣으면은 100 더하기 200이니까 총 비용은 300. 그래서 이유는 얼마가 된다? 450에서 300 빼면은 1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8번 볼게요. 독점 및 독점적 경쟁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 독점은 규모의 불경제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때죠. 규모의 경제는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그 상태에서 자연 독점이 발생하는 거고, 순수 독점은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키죠. 완전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은 완전 경쟁 시장만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봤을 때 완전 경쟁 시장이 사회 전체 총잉여를 극대화하는 상태고, 거기서 이제 완전 경쟁에서 이탈하면 대부분 다 시장 실패로 보기 때문에 독점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에서 각 기업은 영의 이윤을 얻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독점적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독점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대체로 자유롭다라고 보기 때문에 경쟁 시장적 특징을 갖게 되고, 그때 이제 독점적 경쟁 시장의 장기 균형은 P는 AC가 되죠. 이게 여전히 MC보다는 크지만, 그래서 비효율이 발생하긴 하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기 때문에 각각 양변의 Q를 곱하면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죠. 그래서 기업은 영의 이윤을 얻고 있다라고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독점적 경쟁 시장은 동질적 상품이 아니라 독점적 경쟁 시장의 기본 가정은 이제 서로 차별화되는 재화를 생산한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보기고요. 5번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비가격 경쟁이 아니라 가격 경쟁을 한다. 마찬가지로 독점적 경쟁 시장은 가격 경쟁 이외에도 이제 뭐 비가격 경쟁, 예를 들면 뭐 포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그런 걸로 비가격 경쟁을 한다라고 보죠. 그래서 오로지 가격 경쟁만 하는 시장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꾸르노 복점 모형에서 시장 수요 곡선의 Q는 20 빼기 P고 두 기업 A와 B의 한 개의 비용이 모두 10으로 동일할 때 꾸르노 균형에서 산업 전체 산출량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과점 시장 중에서 기업이 두 개인 상황을 복점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복점일 때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반응 곡선을 구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생산량을 좀 암기해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생산량 암기 방법만 이제 외우시려고 하는데 그거 항상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처럼 한 개 비용이 상수이고 그리고 두 기업의 한 개 비용이 동일한 동질 과점일 때만 요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한 개 비용이 함수거나 한 개 비용이 상수기는 한데 두 기업의 한 개 비용이 서로 다른 이질 과점이라고 하면 반드시 반응 곡선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질문 오는 게 이질 과점인 상황인데 왜 이거 그 생산량 구하는 방식으로 보면 안 되냐라고 이제 가끔 질문을 하셔갖고, 그게 그 생산량 외우는 이 문제풀이 방법이 조금 더 좁은 상황입니다. 한 개 비용이 상수이고 이렇게 상수이고 동일할 때 동질 과점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량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은 P는 MC에서 생산량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 개 비용 10, 그 다음에 요거 P 정리해주면 되죠. P는 20 빼기 Q가 되니까 20 빼기 Q 될 거고, 5 그러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생산량이 10개가 되겠구나 라는 거고, 완전 경쟁 시장 대비 꾸르노 경쟁이라고 하면은 두 기업이 각각 얼마씩 만들어내요? 완전 경쟁 시장량 대비 3분의 1씩 만들죠. 그래서 10을 3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시장 전체 생산량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슈타켈버그 과점 상황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추종자와 선도자를 아니죠. 그래서 선도자가 완전 경쟁 시장에 2분의 1만큼을 만들고 5개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추종자가 나머지 완전 경쟁 시장에 4분의 1만큼을 만드니까 2.5. 그래서 슈타켈버그 상황이라면은 7.5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뭐 베르트랑 모형이라고 하면 가격 경쟁 때는 완전 경쟁 시장까지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생산량이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50번 볼게요. 게임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내시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요거는 이제 우월 전략에 관한 내용이죠.
내시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전략을 따져서 본인의 이윤극대화 지점을 찾는 건데, 그런데 그 내시 균형 중에서 우연히 상대방의 전략에 상관없이 내 전략이 항상 고정되는 그런 거를 우월 전략이라고 하죠.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고요. 2번, 복점 시장에서 내시 균형은 하나만 존재한다. 우리가 이제 그 보수행렬을 사용해서 풀잖아요. 보수행렬 사용해서 풀 때 내시 균형은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2개 이상,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떤 게임에서 우월 전략 균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내시 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 균형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요. 그 사이에서 우월 전략이 조금 더 좁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월 전략이 없더라도 요 지점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월 전략이 아니더라도 내시 균형은 존재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는 내용이 되고요. 4번, 순차 게임에서는 내시 조건만 충족하면 완전 균형이 되는 게 아니라 순차 게임에서는 역진기납법을 통해서 완전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완전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내시 균형을 충족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시 균형을 충족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현재 전략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나 자신도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그 내시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빙성 조건도 충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전략을 선택할 거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공허한 위협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신빙성 조건이 만족돼야지 되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승자의 불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고 가격 입찰제가 도입됐다.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 승자의 불행 이런 거 공부하신 분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 몰라도 어차피 3번이 정답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0분까지 풀었네요. 잠깐 쉬었다가 5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